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필리핀의 충격적인 발언. 2. 한국만이 할 수 있다. 3. 중국과 일본이 두려운 이유.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초유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필리핀은 의외로 국가 경제 규모가 동남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 태국 다음으로 세 번째 국가이고 전 세계 순위 33위로 준수한 국가입니다. 게다가 필리핀은 지금까지 우리 무기를 구매하면서 예산에 맞추어 깡통군함을 샀다가 예산이 마련되는 대로 차근차근 무장을 해나가는 등 무기 거래에 있어서 거래대금 납입 연체가 없는 매우 신뢰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신뢰가 시궁창에 처박혀 있는 인도네시아와는 차원이 다른 국가인 것이죠. 게다가 필리핀의 국방력 강화는 무형적으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강해지면 필리핀도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죠. 고로 우리 무기의 필리핀 보급은 상호 윈윈 관계가 되는 아주 좋은 관계인 것이고, 우리의 퇴역 무기를 공유하여 필리핀이 잘 사용한다면 그 또한 우리의 안보에 기여됩니다. 바로 자랑스러운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이 필리핀에 수출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필리핀 현지 군사 매체들에서 KF-21 보라매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필리핀의 다목적 전투기 사업 MRF의 사업 대상을 사지도 못할 비싼 미국 전투기가 아니라 이미 FA-50으로 신뢰가 인증된 한국의 KF-21로 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 중 상당수가 이 소식을 그리 반기지 않고 있습니다. 재정이 그리 풍족하지 않은 필리핀이 분담금 미납, 잠수함 대금 입금 지면으로 욕을 먹고 있는 인니처럼 돈을 내지 않으면 어쩌냐는 것인데요. 그런데 필리핀은 인니와 다르게 FA-50, 호세리 잘급 등 각종 군함을 제값으로 구매한 한국 방산 무기 시장에서 최고의 우수 고객입니다. 심지어 K3 기관총을 제식 기관총으로 채용하고 대통령이 직접 한국 다산기공이 개발한 소총을 만져보며 도입을 검토할 정도로 한국 무기 사랑이 대단합니다. 따라서 필리핀이 KF-21을 살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는 의외로 매우 가능성이 높고 리스크도 크지 않은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너무 불안하다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필리핀이 한국 무기를 많이 쓰는 것은 한국이 덤핑에 가까운 저렴한 가격과 각종 사은품을 제공했기 때문일 뿐이며, KF-21이 아무리 잘 나와봐야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개량된 미국의 F-16 전투기를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는 맞는 주장입니다. F-16이 구형 4세대기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개량을 통해 최고 성능의 4.5세대기로 진화하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필리핀에 무기를 팔 때 포항급 초기함, 우령 다면장 로켓 등 구식 무기를 필리핀에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경제 및 군사안보에 있어 많은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즉, 국제정세와 필리핀의 안보정세를 고려했을 때 필리핀이 KF-21을 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방산 최고의 우수고객 필리핀이 KF-21을 사고 싶어하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필리핀 공군에게는 큰 고심이 있습니다. 바로 다목적 전투기 사업 MRF입니다. 필리핀군이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저렴하면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량 전투기를 도입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인데요. 필리핀 공군은 이 MRF 사업을 통해 F-16 블록 5051을 도입하려 했습니다. F-16은 미공군이 운용하는 전투기 중 가장 저렴하지만 그럼에도 우수한 성능 덕에 세계 여러 나라가 구입한 명품입니다. 그리고 블록 50은 F-16 시리 기종 중 후기형에 해당하는 기종으로 여러 선진공군에서 운용됐습니다. 일례로 한국이 1994년부터 나이선스 생산으로 도입한 KF-16의 최초 성능이 바로 이 F-16 시리 사양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총 120대가 면허 생산됐는데요. 군사적으로 대한민국 공군이 북한 공군을 완전히 압살하기 시작한 것이 KF-16의 도입 완료 시점이라는 평이 있을 정도로 매우 훌륭한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이것과 별개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필리핀이 원하는 블록 54양의 항공기가 국제 군사무기 시장에서 씨가 마른 것입니다. 원인은 바로 F-16V에 있습니다.
F-16V는 F-16의 최신 개량형으로 블록 7072에 해당하는데요. 이사 레이더 채택, 새로운 임무 컴퓨터와 전자전 장비, 기골 보강을 통한 무장 탑재량 증가 등 엄청난 개량이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미공군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관심을 보였고 구매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은 블록 50 생산 라인을 완전히 F-16V 전용으로 바꿨습니다. 즉, 블록 50 버전의 기체는 신규 양산이 완전히 중단된 것이죠. 그래서 필리핀은 중고 무기 시장에서 블록 50을 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실패했는데요. 엄청난 개량이 이뤄졌음에도 블록 50 사양을 F-16V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자 블록 50을 가진 국가들이 너도 나도 개량에 뛰어든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대한민국도 있는데요. 얼마 전 대한민국은 1990년대 라이선스 생산에 기령이 30년이 다 돼가는 KF-16을 좀 더 오래 쓰기 위해 F-16V 사양으로 업그레이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현재를 기준으로 상당수의 KF-16이 F-16V 사양인 KF-16U로 개조됐습니다. 기골이 보강되고 상당수 장비가 첨단 장비로 교체됐는데 이 때문에 필리핀의 F-16 블록 50 도입은 결국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참에 웃돈을 주고라도 최신형 F-16V를 사자며 F-16V 도입으로 사업 규모를 키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망했습니다. F-16V의 가격이 필리핀의 예상을 뛰어넘는 상상 그 이상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필리핀은 1조 4천억 원의 예산으로 12대의 F-16V를 사려 했습니다. 같은 예산이면 F-16 시리 후기형을 충분히 사고도 남을 돈이었기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록히드 마틴이 필리핀에 제안한 금액은 1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2천억 원이라는 돈은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필리핀에게는 너무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주저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잠깐 사이 F-16V 주문이 폭주하면서 가격이 1조 6천억 원에서 1조 8천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문 대기열이 너무 길어져서 주문을 해도 신품을 수령하는데 거의 10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 소식에 필리핀은 F-16을 사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MRF 사업의 목적이 최근 남중국해에서 급격히 강해지고 있는 중국의 위협에 대항할 신형 전투기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것인데 아무리 F-16V가 좋아도 10년씩 기다릴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MRF 사업의 유력 후보 기종이 단 둘로 좁혀졌습니다. 한국으로부터 도입한 FA-50의 추가 도입과 비서방권 중진국들이 많이 구매한 스웨덴 사부사의 제이스민 39 그리펜 중 하나를 선택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 한국은 1조 4천억 원에 24대의 FA-50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고 사부사는 그리펜 CD형을 14대 제공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순식간에 나왔습니다. 바로 한국의 패배였는데요. FA-50 기본형과 그리펜의 성능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입니다. 제이스민 39 그리펜은 전장 14.1m, 전폭 8.4m, 전고 4.5m에 최대 이륙 중량 14톤인 경량 전투기입니다. 총 8개의 하드포인트에 5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A-50은 전고 13.1m, 전폭 9.5m, 전고 4.9m, 최대 이륙 중량 13.5톤의 경공격기입니다. 총 7개의 하드포인트에 5톤 정도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 모두 미제 F404 엔진의 개량형을 채택했기 때문에 비행 성능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그다지 성능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세세한 성능을 보면 격차가 엄청납니다. 먼저 FA-50의 전투행동 반경은 440km에 불과한 반면 그리펜의 전투행동 반경이 800km에 달합니다. 그리고 대공무장으로 에임 구사이드와인더만 사용할 수 있는 FA-50과 달리 그리펜은 5가지 단거리 대공미사일과 3가지 중 장거리 대공미사일이 동합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 역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훈련기를 개조한 FA-50에 비해 그리펜의 함전 장비가 훨씬 우수합니다. 정리하자면 FA-50 기본형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리펜보다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관광산업으로 큰 수익을 얻던 필리핀 재정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그리펜 도입이 지연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 잠깐의 지면으로 인해 판세가 한국으로 기울었습니다. 바로 FA50 블록 20 때문이네요. 방산 수출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한국은 폴란드에 48대의 FA50을 수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이집트와도 100여 대가량의 FA50 수출을 논의 중이며 우리 공군도 FA50 20대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존 FA50의 연료 탱크와 항전 장비를 늘린 데다 레이더까지 이사 레이더로 업그레이드된 FA50 블록 20을 제공하겠다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량된 FA50과 제이스민 39 그리펜을 비교할 경우 그리펜과 FA50의 성능 격차는 거의 없거나 오히려 FA50이 더 우수합니다. 게다가 그리펜보다 FA50 블록 20이 가격적인 면에서 훨씬 저렴합니다. 그래서 필리핀으로서는 이왕 이렇게 된 김에 FA50을 사자는 생각이 들 법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결정을 바꿀 만한 뒷배경도 있습니다. 사실 스웨덴 사부사가 팔겠다는 그리펜 전투기는 사부사의 악성 재고입니다. 한창 수출이 잘 될 때 생산했다가 고객이 없어 방치된 전투기들인데요. 그래서 스웨덴은 땡 처리를 하겠다고 12대를 산다는 필리핀에게 2대를 더 준다며 판매를 제안했습니다. 필리핀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살 수 있을 정도로 저렴한 전투기 중 그리펜의 성능이 제일 좋았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리펜을 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블록 20을 살 수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우선 그리펜은 부품 부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펜의 동체를 늘려 성능을 강화한 그리펜 엔지가 너무 높은 단가로 인해 수출이 부진해지면서 그리펜 관련 부품의 생산이 아예 멈춰버릴지도 모를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반면 FA50 블록 20은 이제 막 생산을 시작한 신기종이며 수출 물량도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FA50의 생산 라인이 앞으로 적어도 10년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더해 대량 생산으로 인한 단가 하락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그리펜보다는 FA50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쯤이면 서론에서 KF21이 수출될 수 있다고 했으면서 왜 FA50만 이야기하느냐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실 필리핀의 MRF 사업은 단 한 가지 전투기만 도입하는 단발성 사업이 아닙니다. 2030년대까지 각 단계를 호라이즌으로 나눠서 고성능 전투기를 확보할 계획인데요. 따라서 FA50 블록 20의 도입이 확정된다면 후속 사업에서 같은 한국산 항공기인 KF21이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FA50 블록 20을 도입하지 않고 곧바로 KF21을 도입할 수도 있는데요. 종합 성능에서 F16V와 대등하거나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대당 단가가 750에서 800억 원이며 프로그램 코스트가 1천억 원 초반으로 예상되는 KF21이라면 가난한 필리핀이라 할지라도 최소 12에서 최대 24대까지 구매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필리핀 국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이런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내 일각에서는 필리핀 방산 수출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호세리 잘급 FA50 수출 과정에서 포항급 초계함, 구룡 다연장 로켓 등 각종 구식 무기를 필리핀에 공짜로 넘겨서 겨우 사업을 수주한 것이지 제대로 다른 나라랑 붙으면 질 게 뻔하다는 것인데요. 또 필리핀이 인니처럼 굴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절대 아닙니다. 신무기를 팔 때 구식 무기를 껴주는 것은 방산 수출로 돈을 버는 나라라면 어느 나라나 하는 일입니다. 일례로 이번 MRF 사업에서 미국은 필리핀에게 중고 미군기를 F-16V 사양으로 넘기는 대신 무기값을 적게 받겠다는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반면 한국이 필리핀에게 넘긴 무기들은 군비 경쟁이 심한 우리 안보 정세에서 사용이 어려운 물건입니다. 개항 반공이 불가능하고 함량이 한계에 달한 포항급 같은 구식 무기들이 FFG로 대체되고 있고
구룡은 탄약 개량이 실패한 후 천무로 대체되면서 쓰잘데기 없는 퇴물이 됐습니다. 너무 고물이라 팔 수도 없고 해체하는데 큰 돈이 드는 애물단지가 된 것인데요. 이런 무기를 필리핀에게 떠넘기면서 감사 인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부디 무기를 안 넘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리핀이 수출 대금을 내지 않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동남아에서 대국 행세를 하고 싶어 무기를 구매하는 인니와 달리 필리핀은 중국의 위협이라는 현실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무기를 구입하는 중입니다. 간단히 말해 돈 몇 푼 따지면서 사업을 질질 끌 처지가 아니므로 돈을 안 낼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디 성공적인 사업 진행으로 한국산 전투기로 무장한 필리핀 공군이 남중국해에서 중국 공군을 격퇴하는 장면을 18조 원을 더 쓰더라도 전투기 도입 물량을 늘려야 한다. 혼란한 동북아 정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전술기는 700대가 필요하다. 최근 우리 공군의 노후 전투기가 연달아 추락하면서 순수 국산 전투기 KF-21의 양산 물량을 기존 120대에서 300대로 크게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F-35A 60대, F-15K 59대로 이뤄진 120대 규모의 하이급 전력과 KF-21 300대, 또 F-16V 사양으로 개량된 KF-16U 132대로 구성된 430여 대 규모의 미들급 전력을 확보하고 FA-50을 90에서 140대 정도 추가 양산해 최대 FA-50 200대로 통일된 로우급 전력으로 총 700에서 750대 규모의 전술기 전력을 구축해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 공군에 맞대응할 대공군을 만들자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바로 예산 때문입니다. 지난 2015년 KF-X 사업이 시작될 때 우리 기술진은 KF-21의 목표 단가를 약 70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연이은 미국발 금리 상승으로 인해 환율이 급등하며 여러 국가로부터 각종 첨단 부품을 사들여야 하는 입장에서는 KF-21의 예산 단가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당 단가가 1000억 원을 넘지 않았으나 천룡공대지 미사일, 한국형 대방사 미사일 등 KF-21과 통합될 각종 무장과 여러 예비 부품의 비용을 생각하면 필요 예산은 대당 1000억 원을 가뿐히 넘었다고 봐야 하는데요. 따라서 KF-21 보라매를 180대 더 양산하기 위해서는 양산 수량 증가에 따른 단가 하락 같은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최소 18조 원이 더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더해 90에서 140대의 FA-50을 더 생산한다면 못해도 5에서 6조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늘어난 전술기로 인해 추가로 편제될 전투비행단과 항공기를 보관할 이글루 등의 각종 시설의 예산도 추가되는데요. 이렇게 다 따지다 보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공군력 증강을 위해서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25조 원에서 많게는 30조 원에 이르는 정말 어마무시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생산 규모를 고려해 5년으로 예산을 나누더라도 한 해마다 6조 원의 예산이 오직 전술기 추가 확보에 투입되는 겁니다. 사실 이는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방 예산으로는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최근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이 홀로 KF-21을 양산하는 건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여러 우방과 함께 공동 생산에 나선다면 적은 비용으로도 더 많은 전술기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수출을 통해 국방 예산 증액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내 경제를 크게 개선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전술기 700대를 확보할 수 있는 대공군 확보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현재 대한민국을 위험하는 최악의 적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하이급인 J-20을 최대 10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해 40에서 50대 정도의 생산 능력을 확보해서 2025년까지 J-20 250대를 확보할 계획인데요. 이에 더해 FC-31로 불렸던 중국판 F-35인 J-35의 양산도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중국이 2030년대 초반까지 적어도 500대 이상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전술기 전력을 크게 개편했습니다. 구식화된 F-15J 대부분과 가성비 폭망이던 일본산 F-2의 전량을 폐기하는 대신 F-35A B형 147대와 F-15J의 첨단 개량형인 F-15G 68대를 확보해 하이급 전투기 215대로 구성된 항공 전력을 구성해 중국의 스텔스 전력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한국은 60대의 F-35A와 59대의 F-15K가 현재 예정된 하이급 전력의 전부입니다. 추가로 20대의 F-35B가 계획되고 있으나 이는 아직도 확정되지 않아서 사실상 총합 120대의 하이급 전투기로는 500대 이상의 5세대 스텔스 기와 수천 대의 4세대, 4.5세대 전투기를 운용하는 중국에 맞서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하이급뿐 아니라 미들급 전력으로 스텔스기를 상대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적의 미들급 전력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참혹합니다. 2022년 현재 우리 군이 가진 미들급 전력은 F-16PBU 34대와 KF-16 132대가 전부입니다. 그나마도 F-16PBU 34대는 노후화로 퇴역이 예정되어 있으니 사실상 KF-16 132대가 우리 공군 미들급 전력의 전부인데요. 다행히 F-16V 사양의 KF-16으로 개량이 이뤄져 미들급 전력이 아예 무력화되는 참극은 피한다는 게 유일한 위안입니다. 하지만 KF-16유로는 중국의 4세대 이상 전투기를 상대로 우세를 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압도할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5세대 전투기를 근거리에서 보고 대응할 수 있는 장비가 탑재되긴 하지만 대등한 전투를 펼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대로라면 우리 공군 전력으로 자주 국방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우산, 오키나와, 시모노세키의 주둔한 미 공군과 미 해군함 공대의 도움이 없다면 사실상 중국 공군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심각한 상황을 단숨에 해결해줄 해결사가 있습니다. 바로 KF-21 보라매입니다. 4.5세대 전투기이지만 블록 3을 통해 5세대기로 업그레이드하고 나아가 멈치가 가능한 5.5세대기로 개량할 계획까지 염두에 두고 시험 비행이 한참 진행 중인 KF-21 보라매가 계획대로 120대가 양산된다면 암울하던 우리 공군의 상황을 단숨에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군의 허리를 맡을 미들급 전투기가 132대에서 252대로 늘어나면서 중국 공군의 수적 주력인 4.5세대 이하의 전투기들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스텔스기 500대에도 맞설 수 있습니다. KF-21은 고성능 이사 레이더와 아르스트가 있어 근거리에서 스텔스기를 탐지하는 게 가능할 뿐 아니라 스텔스기의 유일한 약점인 적외선을 노릴 수 있는 5세대 IR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즉, 한국은 4.5세대 전투기라더라도 중국제 스텔스기를 격추할 능력까지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더해 블록 3으로 개량해 5세대 스텔스기로 업그레이드될 경우 숫자만 많은 스텔스기의 경운기라 할 수 있는 중국제 스텔스기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KF-21이 기존 계획대로 120대가 무사히 양산되는 것만으로도 우리 공군은 직면한 문제 중 대다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로우급 전투기의 부족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한창 전투가 벌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대한민국은 로우급 전투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게 됐는데요. 11월 27일을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의 전투기 손실은 무려 278댐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중 대다수가 로우급 공격기 전력인 수-24와 수-25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 공군은 수백 대의 전폭기를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항공 지원을 요청하는 러시아 지상군을 위해 사거리가 100km 되는 정밀 유도폭탄과 공대지 미사일, 그리고 이 정밀 유도무기 PGM을 사용할 전폭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전력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반드시 투입해야 하는 곳에 투입하고 비교적 중요도가 낮지만 항공 지원이 필요한 곳에 로우급 전력인 수-24와 수-25를 대거 투입했는데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근접 지원을 위해 저공 비행하던 러시아의 공격기들은 서방의 지원으로 받은 레이더 연동 자주대공 포겟 파드,
스팅어 같은 램페지 등 첨단 단거리 방공 무기로 저층 방공망을 강화한 우크라이나군에게 말 그대로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공격기 투입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그만큼 근접 항공 지원의 필요성과 중요도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군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군에서 낙다 못해 썩어가는 F-4E 팬텀2와 KF-5 제공호를 퇴역시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근접 항공 지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루우급 전투기임에도 막강한 성능을 자랑하는 FA-50을 개발하고 각종 유도폭탄을 대량 도입했습니다. 최대 사거리가 100km 넘는 국산 유도폭탄 KGB와 젠, 르뎀 등 사거리가 긴 대형 유도폭탄을 대량으로 확보하고 이 폭탄들을 초음속 비행과 정밀 유도가 가능한 FA-50의 실험 원거리에서도 안전한 근접 항공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그 증거로 현재 한국은 무려 10,000발에 가까운 정밀 항공폭탄 재고를 확보했거나 확보 중입니다. 이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량인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작 폭탄을 투하할 FA-50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숫자가 많아야 할 로우급 전력이 불과 60대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로는 10,000발의 유도폭탄이 있어봤자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항공기가 추락해도 지금이라도 당장 버리는 게 당면한 F4와 F5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이거라도 갖고 가야 로우급 전력을 150대 내외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티 알려줬다시피 이것도 한계입니다. 두 전투기 모두 2030년이 되기 전에 공군에서 퇴역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 FA-50을 선로 추가 양산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90대를 더 양산해서 로우급 전력 150대를 유지하자는 주장부터 140대를 추가 양산해 이참에 로우급 전력을 200대로 확보하자는 의견까지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건 불가능합니다. KF-21 보라매의 단가를 좋게 봐줘도 800억 원 이상이라 보라매가 쓸 무장과 새 시설에 투입할 예산을 200억 원 정도로 낮게 잡아도 보라매 1대를 추가하는 데 1,000억 원이 필요합니다. 달리 말해 보라매 180대를 추가하려면 18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여기에 FA-50 140대를 더한다면 인건비나 부대 창설 등 여러 변수를 빼더라도 25조 원 이상의 예산이 소모됩니다. 또 인력도 문제입니다. 최근 경력 자원이 급감하며 공군 역시 직업군인과 공무원의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당면이 기술 직군인 정비 인력 역시 부족합니다. 아무리 우리 경제가 성장했다고 하더라도 수백 대의 전술기를 추가 양산하면서 이와 함께 늘어날 10,000명 단위의 공군 인력에게 지급할 예산과 또 이들 사용할 시설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최근 한국 무기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새로운 해법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공동개발국을 늘린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 좋은 사례가 미국의 F-35입니다. F-35는 우리 군에서도 최고급 기종으로 분류할 만큼 우수한 기종이지만 그만큼 어마무시한 개발비가 들었습니다. 2001년 미 국방부는 F-35의 개발과 양산에 쓸 총사업비를 272조 원이 사용되리라 예측했지만 2022년 현재 F-35의 총사업비는 1조 7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2268조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심지어 아직도 사업비가 불어나고 있는데요. 이는 대한민국의 4년치 정부 예산에 달하는 금액으로 아무리 미국이라 할지라도 감당할 만한 액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비 증가에도 F-35 개발은 결국 성공했고 최근 들어서는 양산 단가가 크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1대당 가격이 1,000억 원 밑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희망성민 전망도 있을 정도인데요. 이는 공동개발을 통한 규모의 경제 덕분입니다. F-35 개발에는 미국의 최우방국들이 여러 참여했습니다. 완성된 기체를 타국보다 빨리 구매하는 조건으로 개발비를 보탠 건데요. 이 덕에 미국은 수천조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절감하면서 여러 동맹에게 수백 대의 F-35를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장사를 한 건데요. 그런데 이건 KF-21을 가진 대한민국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어떻게 똑같냐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현재 지구상에서 KF-21을 대체할 4.5세대 전투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호주, 폴란드처럼
한국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싶어하는 나라들과 KF-21의 공동 생산을 통해 미후 6세대 전투기의 공동 개발을 진행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차세대 전투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백 대의 KF-21을 수출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관련 산업의 성장을 통해 막대한 항공 인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낮은 단가로 전투기를 양산하고 남는 예산으로 인력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국군의 전술기 전력도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방산 수출이 자주 국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디 우리 정부와 군의 현명한 선택으로 혼란한 동북아 정세를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공군 전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